네, 최근 신흥국 자금의 동향이 굉장히 시장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채권과 유로화를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신흥국들 자금의 향방과 함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흥국 자금들이 유로 채권 그리고 유로화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으로 알려진 분이 이제 워렌 버핏인데요. 최근에 이분이 유망 투자 수단을 바뀌어가는 모습을 한번 시청자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안정자산으로 얘기했던 국채보다는 주식이 더 유망하다. 아마 2주 전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이번 주 들어서는 주식보다는 단독주택, 미국의 단독주택이 좋다 해서 아까 이인철 기자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거를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단독주택이 이렇게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신중한 투자 견지를 유지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은 역시 미국에서도 이제는 위기의 진원지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 이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최근에 보면 신흥국 자본들이 사실상 유럽의 자산들 국채와 유로화를 대거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달 전인가요? 이렇게 신흥국 자본 중에서 비교적 스마트머니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중동 자금들이 유로 국채를 많이 매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이 다른 신흥국 자본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이 유로 국채라든가 유로화 매입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유럽의 위기가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최근 이 신흥국 자금이 유로화랑 유로 채권을 많이 사서 그런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도 특별한 배경이 되겠지요. 네, 최근에 유럽과 관련된 가격 변수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각 현국별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 전체를 상징하는 유로 가치가 아주 이렇게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매입하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돈을 버시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최근에 유로화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전체적인 유로화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로화가 이제 작년 11월 초로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3개월 전이죠. 불과 3개월 채 못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이때의 유로화가 유로당 1.3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1.29달러대까지 이렇게 유로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보면 유로당 1.33, 1.34, 34달러대 여기에 이제 거의 근접하는 양상. 지난주 말 같은 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는 이렇게 유로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유로화를 이렇게 많이 매입했던 이런 분들이 투자 수익에선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역시 유로화가 약세 국면에서 대차 안전자세로 부각되면서 일본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엔화가 강세가 됐던 부분이 지금 풀리고 있다. 잘 아실 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75엔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80엔 이렇게 해서 엔화가 약세가 전개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전체적인 유로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된과 함께 우리가 이제 우려를 했던 이태리 국채 이런 것도 보면 지금은 어떠한 조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태리 국채가 상당히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국채를 수익률 비롯해서 이태리 CDS 금리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안정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시청자분이 모 매스컴에서 CDS 금리가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보다 이렇게 낮았던 말레이시아 CDS 금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 평가받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단순히 CDS 금리와 국가 신용등급과는
이렇게 물론 이제 관계가 있긴 합니다는 깊은 연관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CDS 금리는 단기적인 아주 초기 단기적인 국가의 부도 가능성과 관련된 거고 국가 신용등은 장기적 펀더멘탈에 주로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 신용등과 CDS 금리가는 다소 괴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국가의 해외 시각을 예측할 때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는 그렇게 비교하지는 그렇게 크게 유용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동일한 국가가 CDS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 진전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시각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말 대비해서 CDS 금리가 무려 2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분명히 CDS 금리와 국가신용 연관은 있긴 합니다는 국가신용등급은 중장기적인 투자 상대의 펀더멘탈 측면, 그 다음에 CDS는 그때그때의 그 단기적인 그 모습, 요게서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장기적 패턴이 초단기적인 것과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지표의 의미가 많이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네. 신흥국 자금이 이 유로화와 유로 채권에 매입하는 것이 길고 길었던 이 유럽 금융 위기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그런 시각이 되죠. 어제 오늘 걸쳐서 외신들이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방송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매스컴도 지금 이 문제를 국제면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럽의 위기는 미국의 위기와 달리 이제 재정 위기에서 금융위기, 실물 경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중동 자금이나 신흥국 자금들이 요 떨어졌던 가격을 매입하는 시점은 대체로 오면 이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침체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에서 보통 그동안 위기로 인해서 떨어졌던 자산을 많이 매입하는 이런 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자금들이 신흥국 자금에서는 스마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서부터 이렇게 유럽의 국채라든가 유로화를 좀 매입해서 지금 한 달 후에 많은 그 수익이 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에 있어서는 보통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께서 만약에 주식을 사서 사실 올해 들어서 한 10% 수익이 났다면 적었던 사람도 이렇게 사실 그 진행자분들한테 투자 수익을 낸 것을 좀 배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네. 그래서 앞말이 뒷말을 끌어주는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의 자산들이 스마트 성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다른 신흥국 자본들도 거기에 유럽 국채라든가 유로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국채라든가 유로화 매입하는 것이 보다 수요 기반이 대중화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중화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이런 외신기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4년 그렇습니다. 전 리먼 사태 때만 하더라도 신흥국 자본이 미국 금융회사들을 많이 사면서 이 조기적으로 이것이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이야 그렇겠죠. 네. 사실 그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미국의 금융위기 관련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 2009년 3월 아마 그때 당시에도 3월 위기설이 이렇게 나돌았었을 텐데 우리 경제 내부에서 이때가 결정적인 고비가 됐지 않았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단계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단일개혁법이라든가 금융개혁법이 이렇게 마련되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물경제 침체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막의 그리스 등급 선택적 딜포트는 그러네요. 이미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싱글 C 등급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이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때면서 사실상 선택적 디폴트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스탠다드 포어스로부터 사실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등급상에서도 피치라든가 이런 데 조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리스 등급이 선택적 디폴트 사항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거부터 얘기됐던 내용이고, 한 2년 전서부터 결국은 유럽 통합과 관련돼서는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들은 이제 통합을 위해서 가고 슈퍼 유로화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경제 여건이 이렇게 나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같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유럽 통합에서 밀어내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이 독일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대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초기 단계에는 스마트 성격이 강한 중동 자본들이 유럽에 여러 가지 자금을 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더욱더 큰 범위 내의 신흥국 자본들이 유로화나 유로 채권들을 많이 사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상 과거의 리먼 사태 이후에 이렇게 신흥국 자본들의 행태라든가 또 이번에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는 유럽의 위기와 관련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는 신흥국 자본의 관계를 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태리의 국채 만기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2월 달은 위기설이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기설 연초에 많이 이태리 국채가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2월 달에 설이 불어떴습니다는 지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2월 이기설이 이제 한꺼번에 넘기다 보니까 3, 4월이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3, 4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하는 3,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알아봤습니다는 이런 신흥국 자본들이 많이 유럽의 국채라든가 유로화를 좀 매입하면 그만큼 자금이 투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채 만기 도료들도 순조롭게 리스크 헤징이 허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위기설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신흥국 자본들이 유로화라든가 유럽 자산들을 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일부에서 3, 4월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코스피가 우리나라에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코스피가 얼마 떨어진다, 500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는 누차에서 말씀드리는 이번에 3, 4월 위기설은 가능성이 적고 신흥국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부 비관론자들이 비관론 얘기할 때 의뢰껏 코스피가 500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시각은 이번에 네. 가능성은 분명히 적다.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의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길래 이 유럽의 위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전체적인 자산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찾아온 거 1세기나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 풀기 위해서는 돈 많이 풀었습니다. 돈 많이 풀었는데요. 지금 정책 단계에 돈을 푸는 거 보면 선진국에서 많이 팔고 신흥국에서는 경제권이 좋기 때문에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신흥국 자본들이 많으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선진국 자본들이 금리 차례등과 한 차익을 이용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네. 그 자금의 썰림 현상 때문에 신흥국 자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 규모를 얘기할 때는 지금 그리스의 자본의 부족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지속 여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산을 하더라도 자산 효과가 나타나서 유럽의 경제를 실무 경제 침체분에 고래 깊은 정도를 좀 안중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중장기로 바라볼 대목인데요. 네. 미국은 고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것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 유동성 장에서 부여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느냐,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증시가 안정될 수 있는 가장 큰 이렇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만약에 그 선순환 고리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보통 많이 여기는 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거품입니다. 거품은 붐 앤드 버스트 이론에 의해서 붕괴된다. 이런 시각이 제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의 자산들이 네.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유럽의 경기 침체 고를 좀 줄이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의 패턴으로 쫓아가느냐. 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진국 자금이 대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또 해봤었는데요. 신흥국 자본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의 자산을 보면 선진국 자본은 수익성 생각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캐리 자금 성격에서 이렇게 소피아 부인이라든가 와타나베 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미스 부인 같은 금리 차를 이용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는 선진국의 안전성이 지금 옛날보다는 자산의 안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흥국 중에 안전성을 생각해서 들어오는 신흥국 자본들은 지금 네네. 우리 국채도 이렇게 많이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증시 쪽으로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는 국채 쪽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은 물론 이제 금리 차를 노리는 선진국 자본이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체감적으로 이렇게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자본이 관심이 되겠습니다는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은 이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들
예를 들어서 화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태블이라든가 카자흐스탄 같은 신흥국 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흥국 자금들이 유로화와 유로 채권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